했거든. 야, 그나마 난 낫지롱. 나는 오늘 11시에 수업한 게 있지. 자, 산화환원 반응. 가장 기본적인 산화환원의 가장 원 설명부터 하나를 하고요. 그 뒤에 여기에 나오는 설명들을 차곡차곡 해갈게요. 보통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산화 반응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와 결합하는 반응이다? 어떤 원소가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을 우리는 산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옥시던트라고 그래요. 그럼 환원은? 환원 반응이란? 그냥 아주 심플하게 설명하면 산화 반응의 역반응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다? 산소와 분리되는 반응을 우리는 환원이라고 해요. 자, 이런 산소와 관련된 산화 환원 반응의 가장 대표적인 예. 광합성. 통합과학에서 아마 가장 많이 나오는 화학식을 뽑자면 광합성 반응일 거고요. 뭐 질병은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나 목 놓아 불렀죠?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계속 많이 나올 건데요. 광합성 반응식 정도는 여러분들 이제 통합과학을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식 자체를 외워둘 만하다. 선생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식 자체를 외워둘 만하다. 6개의 이산화탄소 분자와 6개의 물 분자가 반응을 한 결과 C6H12O6라고 하는 큰 포도당 분자 하나를 만들고 그 부산물로 6개의 산소가 분리돼 나옵니다. 굳이 계산하자면 이산화탄소를 이루던 이 산소 6개가 떨어져 나왔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겠지. 맞죠? 그랬을 때 얘가 산소와 분리됐으니까 환원된 거죠. 맞지? 그리고 얘는 그만큼 받아들인 결과가 되니까 산화. 근데 이렇게만 산소로만 따지고 보면 산화 환원의 개념이 애매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광합성이란 우리가 결국은 뭐냐면 일단 화학 반응으로서의 중요성은 생물의 진화 과정에서 대기의 산소를 만들어준 반응이죠. 또한 생명체 스스로가 유기 양분을 합성하는 동화작용이기도 했고요. 그 결과 원시바다에 광합성 생물이 만들어지고 광합성 생물의 출현으로 하여금 유기호흡 생물의 출현을 가져오게도 됩니다. 맞지? 그리고 그 결과 이 산소로 인해서 바다에 산소가 포화 상태가 되고 그 포화 상태가 된 산소는 대기로 방출이 되겠죠? 대기에 방출된 산소는 그때까지만 해도 쏟아지던 자외선과 반응하는 과정에서 오존층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존층이 유해 자외선을 흡수 차단시키기 시작하면서 육상 진출이 가능해지고
육상에 진출해서 더 많은 진화를 거듭해서 우리 인류의 탄생까지 가져올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이 반응이 산화환원인데 저것만 놓고 따졌을 때 뭐가 산화된 건지 뭐가 환원된 건지 뚜렷하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그죠? 그래서 사실 요 내용에 추가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배워갈 개념은 여기 추가된 개념까지를 배워가요. 바로 뭐냐면 산소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전자에 대한 개념으로서도 산화환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산화라는 거는 전자를 잃어버리는 게 산화고요. 환원의 경우는 전자를 얻어오는 게 환원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뭐에서도 인정을 한다? 극성인 공유결합에 대한 개념도 포함을 하게 될 거예요. 극성 공유결합이란 건 무슨 소리냐? 그때 공유결합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두 원자가 서로 동일한 개수의 전자를 내어 공유함으로써 그 공유 전자쌍과의 인력으로 결합하는 것을 공유결합이라 한다 그랬잖아. 근데 그때 선생님이 그런 예를 든 적 있을 거예요. 남자 형제나 여자 형제가 같은 성별인 형제가 있다고 가정할 때 세뱃돈으로 합쳐서 공동 재산을 뭔가 하나 만들었다면 그건 형 거죠. 언니 거지.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이번 달 세뱃돈으로 혹시 여동생 있어? 너희들이 여동생과 이번에 받은 세뱃돈을 합쳐서 되게 예쁜 어그부츠라던가 되게 예쁜 가방이라던가 되게 예쁜 롱코트를 하나 사서 같이 입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산 순간 네 거죠. 자, 물건이 하나야. 되게 둘 다 마음에 드는 물건이야. 네가 언니고 걔는 동생이야. 누가 많이 쓸 수 있을까요? 아니, 둘 다 써야 되는 상황에서 누가 쓰게 될까요? 자, 남동생 있어? 혹시 형 있어? 아니, 있다고 치고 제가 쟤한테 남동생이 하나 있어. 둘이 돈을 합쳐서 전기 자전거를 한 대 샀다 쳐. 자전거는 한 대야. 둘 다 학원 가는데 날이 별로 안 추워서 오늘은 되게 추우니까 오늘 같은 날은 아니겠지만 둘 다 학원을 가는데 별로 안 멀어 학원이. 그럼 둘 다 전기 자전거를 타고 가고 싶을 거 아니야. 누가 타고 가는데 성공할까요? 그쵸. 네가 형이면 네가 타겠죠. 네가 동생이면 왜? 네가 동생인데 형한테 쳐맞을걸? 그런 관계가 되는 거야. 공유 전자쌍도 같은 거예요. 분명히 공유결합이라고 놔뒀어. 근데 원소가 전자를 당기는 힘이 원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거를 화학원에서는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값으로 이야기를 해요. 플로린이 4.0, 산소가 3.5, 질소랑 염소가 3.0, 수소가 2.1. 그 힘의 크기에 비례해서 자기 쪽으로 당긴단 말이야. 그러면은 공유 전자쌍이 있는데 한 놈이 세고 한 놈이 약해요. 그럼 그 전자쌍은 어디에 존재할까? 가운데 있을까? 한쪽으로 쏠리겠죠. 그 조금의 쏠림도 주고받았다라고 치고 계산하는 개념인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공유 전자쌍까지도.
그게 사실 화학원에 나오는 산화수의 개념인데 오늘 거기까지 공부할 거예요. 왜냐하면 산화수를 배우면 산화환원 반응은 공짜니까. 쉬운 단원이 되니까. 자, 근데 그것도 화학 선생님 스타일의 FM이 아닌 통과학 선생님 스타일의 야매로 가르쳐 드릴 거예요. 야매가 좋잖아. 간단하고. 됐죠? 자, 광합성이라는 반응은 이거였고요. 자, 화석연료. 그걸로 이제 보면은 여기서도 이제 딱 보입니다. 계산이 돼요. 지금은 요거 산소로만 이야기하기 애매하지, 이 시기. 그지? 자, 그 다음에 화석연료. 뭐 대충 이렇게 나오겠지. 화석연료의 반응식을 써보라면 그냥 대충만 써봤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왜? 다 숫자 값이 다를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죠. K는 M 플러스 (4분의 N일) 거라는 거. 이렇게 돼야 양쪽 개수가 맞을 거거든요. 자, 화석연료.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과학자와 기술자 등을 뽑는다고 가정할 때 선생님 생각에 두 번째로 중요한 사람, 아니면 어쩌면 거의 첫 번째에 맞먹는 사람, 바로 제임스 와트입니다. 1등은 뉴턴, 3등은 캐리어. 인정? 캐리어. 좋고. 저거. 냉동 공조장치 개발자. 자, 화석연료. 만들어진 거는 이 화석연료. 여기서는 지금 탄화수소를 그냥 써놨는데 석유를 쓴 거예요, 결국은. 석유나 석유가스를 써놓은 건데, 화석연료라는 것은 원래 이제 고생대 이전 생물들의 유해입니다. 고생대까지. 고생대 생물들이 지층에 파묻힌 뒤에 화석화 과정에서 탄화 과정을 받게 돼요. 산소가 차단된 상태에서 열과 압력을 받으면서 다른 이물질들이 제거되고 탄화수소 혹은 탄소만 남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탄소만 남으면 보통 우리가 석탄이라고 부르고 탄화수소인 상태가 되면 석유가 되는 거죠. 걔네들을 우리가 끄집어내서 사용하게 됨으로써 인류가 극복한 것은 시간과 거리를 극복하게 되죠. 그리고 대량 생산. 무언가를 무한대로 계속 반복 작업을 하게 될 때 필요한 동력을 자연이 아닌 인공적으로 동력 장치를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으며 방적기와 방직기를 24시간 돌릴 수 있게 되죠. 옛날에는 말로 돌리고 했었는데. 미국에서는 풀턴이 외륜선이라는 걸 만들어서 바람이 불지 않아도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배를 만들었어요. 사람이 노를 젓지 않아도. 외륜선이 뭔지 알아요? 원피스는 보냐? 요즘은 스크류라 그래서 프로펠러 같은 게 물속에서 옆으로 돌면서 물을 밀어내서 앞으로 가잖아. 옛날에는 배의 맨 뒤에 혹은 배의 양옆에
물레방아 같은 게 붙어 있었다고. 그리고 증기의 힘으로 그게 돌아가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리배 생각하면 됩니다. 오리배 밑에 보면 이렇게 플로펠 이렇게 물레방아 같은 걸 이렇게 돌려서 배가 앞으로 밀고 나가잖아. 우리가 막 이렇게 밟으면. 그거예요. 그거를 증기의 힘으로 돌린 거지. 그리고 영국에서는 증기기관차가 만들어졌고 프랑스에서는 자동차가 만들어졌는데 설계한 놈이 멍청이라서 세계 최초의 교통사고도 생기죠. 자동차가 만들어진 그날 오후 3시에 세계 최초의 교통사고가 발생합니다. 왜냐면 이 멍청한 녀석이 증기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설계의 기본 틀이 마차를 고려해서 만든 거야. 그러니까 마차 디자인에서 말을 빼고 말자리에 바퀴가 달려있는 증기 엔진을 실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전거 모양의 핸들을 달고 그 자전거 앞쪽 짐칸 자리에 증기기관 보일러를 실은 거예요. 뒤에는 마차 부분이고 용도는 뭐였냐면 포병 부대에서 그 포를 원래 말이 들어서 날랐단 말이에요. 말이 끌어서 마차처럼. 그거를 증기기관을 통해서 운반해 보려는 시도가 최초의 자동차입니다. 근데 생각해보자. 여러분들 자전거 타봤죠? 자전거 핸들 앞에 무거운 짐 얹으면 핸들이 자유자재로 잘 돌까요? 안 돌까요? 잘 안 돌겠죠. 하물며 거기에 증기기관 보일러를 얹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안 돌겠죠. 그리고 이 멍청하신 양반이 브레이크를 안 달았네. 말은 워 하면 서잖아. 핸들도 못 트는데 브레이크도 안 달았네.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시속 4km의 속도로 달리던 자동차는 멈추지 못하고 창고 벽을 들이받아서 벽이 무너지는 세계 최초의 교통사고를 자동차를 만들어낸 첫날에 냈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동력을 얻어낼 수 있게 된 것이 화석연료예요. 응? 화석연료는 근데 이거 잘 봐봐. 사실 화석연료의 연소는 뭐랑 비슷한 반응이 되냐면 호흡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얼마나 비슷한 거 보여줄까요? 잘 봐봐. 자, 요거 광합성 역반응이 호흡이죠. 맞지? 자, 얘가 얘고, 얘가 얘고, 얘가 얘고, 얘가 얘라면 결국 그 반응이 그 반응이죠. 그지? 자, 특히 최근에는 화석연료가 지금 CMHN 같은 석유 혹은 가스 형태가 되면서 화력 컨트롤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에너지원은 우린 여기서 가져오고 있죠.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독일이 한참 동안 우크라이나를 쉽게 못 도와주던 이유 중에 하나가 독일은 탈원전을 했단 말이에요. 2011년 이후로. 후쿠시마에서 원전 터지는 거 보고. 그러고 어떻게 했냐면 원자력을 포기했으니까 에너지원은 생겨야 되잖아. 그래서 발전 동력을 신재생에너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부족한 만큼을 러시아산 천연가스로 대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노스스트림 해가지고 러시아 유전지대에서 북해를 통해서 바로 독일로 그 천연가스 파이프를 꽂아서 지금 독일에서 연료를 썼어요. 그런 상태에서 독일이 우크라이나 편을 드는 건 러시아에게 눈치를 보일 수밖에 없죠. 자원상. 그래서 뭐 한참 동안 참전을 안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을 하겠다고 나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스를 쓰게 된 거지. 독일도 상당량이.
현재는 거의 이거 없으면 안 돌아가죠. 생각해봐. 석유 없다 생각해봐. 큰일 나겠죠. 자, 그 다음에 철의 재련. 철의 재련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겁니다. 지구상 우리 옛날에 그거 배운 거 있죠. 지구에서 가장 많은 금속 원소 순서. 지구 전체로 따지면 철이 가장 많았죠. 지구 전체가 아닌 지각을 기준으로만 봐도,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 많은 순서로 봐도, 어차피 지구 핵에 가서 우리가 철광석 캐올 건 아니잖아. 멘틀에 가서나. 그러면은 OCR 페 나 요게 우리 지각 원소거든요. 지각을 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활용하는 금속인 알루미늄과 철, 마그네슘이 보이죠. 그지? 인류가 최초로 사용한 금속이 뭘까요? 상식 퀴즈. 인류 최초의 사용 금속. 청동보다 앞에가 있습니다. 청동보다도 더 먼저 사용된 금속이 있어요. 힌트. 쟤보다 너희 둘이 더 좋아할걸? 금이에요. 금을 제일 먼저 썼고요. 인류는. 왜? 전에 한번 이야기 안 했나? 그 피라미드 이야기하면서 로마인들이 최초로 이집트에 도착했을 때 피라미드를 보고 와 씨발 저거 2000년 전에 만들었대. 말도 안 돼. 라고 이야기했었다고. 기원 전후의 로마인들이 이집트에 처음 갔을 때 지어져 있는 피라미드들을 보고 한 말. 와 저게 2000년 전에 만들어졌다니 말도 안 돼. 였대요. 근데 그 당시에도 금은 있었다는 거지. 지금부터 4000년 전인데. 4000, 5000년 전인데도 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쓰인 게 이제 소위 청동기로 부르는 구리합금들이죠. 맞지? 요게 이제 소위 청동기. 그러면 금이라는 건 뭐다? 사실은 신석기에서 청동기 초기 때 이미 금장식은 쓰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현대도 지금도 우리는 철기라고 부를 수 있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는 알루미늄도 많이 쓰잖아요. 자동차나 이런 데도 그렇고. 근데 지각을 구성하는 비율로 따지면 얘가 제일 많고 얘가 제일 작아요. 왜 금이 귀한데? 왜 금이 비싼데요? 첫 번째가 희귀해서고요. 두 번째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힌트를 줄까요? 혹시 저기 안락동에 있는 충렬사 가본 사람? 안락동 충렬사. 그 안락 로타리에 보면 그 동래부사 송상현공을 기리는 사적지입니다. 절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그 소위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역사 시간에 배웠을 만한 동래성 전투의 주인공, 동래부사 송상현공. 그 유명한 말 있지. 댓글 싸움. 일본이 먼저 글을 딱 걸었대잖아. 자, 첫 글을 작성합니다. 명을 치려 하니 길을 비켜달라. 그러자 송상현공께서 댓글을 다시죠.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길은 안 비켜주겠다. 댓글놀이. 전사이 가도란 해서 댓글을 판때기에 빡 던져버렸대잖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 동네 부사 송상현 공은 장군 아닙니다. 무가 출신이 아니에요. 무과가 아닙니다. 걔 문과입니다. 그럼 어떻게 벼슬길에 나섰다? 글짓기로 나선 사람이에요. 논술전형입니다. 부사라는 게 뭐냐면 동래부라고 하는 고을의 사또인 거예요. 동래부라고 하는 동래 지역, 이제 사실은 지금의 부산시죠. 그 동래부라는 지역의 사또님이 댓글 다시고 친히 싸움을 하신 거죠. 시민군을 이끌고 포졸들 데리고. 근데 그 충렬사에 가면 박물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치기 위한 갑옷, 이 전시돼 있고 칼도 전시돼 있고 전시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칼 보면 다 녹슬어 있어요. 당연히 철제 칼이고 조선시대 칼이니까 녹이 슬어 있겠죠. 경주 천마총 가봤죠? 경주 박물관도 있고 뭐 천마총도 있고 뭐 많잖아. 경주 대릉원에 안에 들어가 보면 금관이 있죠. 녹슬었디? 짝퉁일까? 왜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금은 아마 여러분들 그거 화학원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익숙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칼카나마라철 리준합 수고수은백금. 이게 원소의 반응성 순서가 오늘 산화환원과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금속 중에 반응성이 가장 떨어지는 금속이 금이에요.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웬만해선 녹슬지 않는다는 겁니다. 산소와 결합하기 매우 힘든 금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유물이든 그리스 유물이든 고려가 아닌 신라시대의 유물도 지금도 금인 거지. 금색으로. 그 대신에 철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유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녹이 슬어 있는 거지. 계속 관리해주지 못했으니까. 반응성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금은요, 금 상태 그대로 출토됩니다. 금 광산에서 돌멩이에 금조각이 박힌 채로 광석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돌인 부분을 제거하고 금인 부분을 녹여서 용융시킨 뒤에 금만 뽑아내는 거예요. 아니면 극단적인 예로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들 그때 이야기 한번 했을 건데, 해수욕장에서 놀다가 집에 오기 전에 샤워할 때 제일 귀찮은 게 뭐야? 반짝이 모래죠. 다리에 붙은 반짝거리는 그 무엇인가는 아무리 헹굴라 그래도 잘 안 떨어지잖아. 그 녀석의 정체가 금이에요. 그걸 우리 사금이라 부르죠. 금 광석이 풍화나 침식되는 과정에 생긴 금 모래 알갱이인 거야. 그 상태인데도 금인 거예요. 금 원소, 금속 상태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거야. 바닷가인데 노관 쓰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금조각을 떼서, 게다가 금은 되게 부드러워요. 그냥 두들기면 모양 형상 잡을 수 있습니다. 그 금메달리스트들이 금메달 따고 나서 제일 먼저 왜 깨무는 쇼를 할까요? 그거 순금이면 이빨 자국 찍힙니다. 진짜 찍혀요. 그 정도로 물러요, 금. 자, 여자들 보통 목걸이나 팔찌 같은 거 할 때 금 14K 많이 쓰잖아. 반지는 18K 쓰기도 하지만 18K나 24K 쓰기도 하지만 보통 목걸이나 발찌, 팔찌 이런 건 14K죠. 거진 대부분. 왜? 순금은 약해서 안 돼요. 가끔씩 보면 남자 어른들은 24K 목걸이를 씁니다. 24K로 목걸이를 만들어 끼면 어떤 목걸이가 되냐면 그 깍두기 어르신들이 목에 차고 다니는 그 굵은 쇠 체인 있지. 쇠사슬 느낌 나는 그 굵은 목걸이. 뭔지 알지? 딱 봐도 아는 그 디자인 있잖아. 그 목걸이에 굵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약하니까. 안 그러면 끊어지거든. 알겠어요? 응?
그렇게나 약하고 반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옛날부터 그냥 그대로 두들겨서 만들 수 있었다고. 구리, 청동기 시대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청동을 만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순수한 구리는 약하기 때문에 주석을 섞어서 좀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청동을 만들어 쓴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고체 혼합물의 녹는 점은 내려갑니다. 즉 구리도 녹아 안 쓴단 말이야. 정확하게는 산화구리가 만들어지기 힘들어요. 구리 원광 상태로 출토가 돼. 얘를 녹여서 주석 성분을 첨가해서 녹이면 순수한 구리보다도 녹는 점이 더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에서도 주조가 가능하냐? 네, 모닥불로 가능해지는 거야. 순수하게 아궁이 불만 가지고 구리 주조가 가능해요. 철은 충분한 만큼의 풀무질, 그 다음에 나무가 아닌 최소한 석탄 이상의 화력, 그리고 충분한 풀무질로 산소 공급을 충분히 해줘야 철을 녹일 수 있는 1700도, 1800도의 열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갈 때 어마어마한 발전이 일어날 수 있죠. 왜요? 여기부터는 양이 많잖아. 청동은 귀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역사 공부 잘 해보면 알까? 청동기 시대의 농기구는 구리일까요? 석기죠. 철기 시대 때부터 농기구는 철기예요. 맞지? 그게 가능한 게 그만큼 철이라는 금속은 지각에 흔했다는 거죠. 충분한 만큼의 양이 있었는데 그 전에 못 쓴 이유는 그렇죠. 재련할 수 없어서. 순수한 금속인 상태로 뽑아낼 수 없었기 때문에 산화철로 존재하는 철광석을 사용할 수 없었던 거지. 알루미늄은 최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죠? 특히 여러분들 알루미늄 캔은 철저히 재활용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맨 처음에 알루미늄 광석인 보그사이트라는 애를 가공해서 순수한 알루미늄 덩어리를 뽑아내는데 필요한 온도가요. 2600에서 2700도입니다. 그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재련하냐면 빙정석이라는 불순물을 섞어서 녹인 뒤에 전기분해를 이용해서 알루미늄만 뽑아내요. 용융 전기분해라는 기법인데 그렇게 해서 뽑아내서 만들어낸 알루미늄은 캔으로 그래서 알루미늄 순도를 높게 만들었잖아. 얘를 다시 재가공하는 데는 에너지가 많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알루미늄 캔 재활용을 철저히 더 잘해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 안 그러면 광석에서 알루미늄을 새로 뽑아내는 데는 무지막지한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대학교 전공이 재료란 말이죠. 그래서 1, 2학년 때 우리 과 선배님들하고 환타지 좋아하는 선배님들하고 모여서 토론할 때 그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미스릴, 그 진은이라고 부르는 그 녀석이 무엇일까에 대한 토론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라면 알루미늄일 것이다로 결론이 내려졌어요. 은백색에 철보다 가벼우면서 철 이상으로 단단할 수 있는 금속이야. 그리고 인간의 능력으로 녹이지 못해서 엘프와 드워프의 합심으로 만들어야 되는 재료야. 그만큼 녹는 점이 높은 재료야. 이걸 만족하는 재료는 알루미늄이었던 거예요. 순수한 순도 100%의 알루미늄이 미스릴이 아닐까. 뭐 그 정도까지 이야기를 됐다고요. 가벼워야 되니까 일단 티타늄이나 텅스텐은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알루미늄이 뽑혔는데 그만큼 재련이 힘든 금속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최근에 돼서야 그 활용을 하기 위해서 대단히 다양하게 쓰이고 있죠. 자동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선생님이 운동할 때 쓰는 야구 바따도 만들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철의 재련, 이제 이야기가 좀 들었는데, 결국 철의 재련이란 철광석, 이 철광석을 재련해서 순수하게 철을 뽑아내기 위해서 뭐를 쓰냐면 코크스라고 하는 순수한 탄소 덩어리를 씁니다. 코크스랑 같은 거예요? 이게 코크스예요. 그리고 뭐도 좀 넣어주냐면 석회석도 좀 넣어줘요. 철 재련은 여기서 그냥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해주고 뒤에 가서 따로 설명 안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탄소에 산소를 부족하게 넣어주면 일산화탄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순수하게 철을 좀 뽑아줍니다. 일산화탄소를 만들어서 일산화탄소로 하여금 철광석에 있는 산소를 흡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직접 바로 빼는 게 아니고. 그럼 석회석은 왜 넣느냐? 석회석을 가열하면 산화칼슘이 나오거든요. 이 산화칼슘이 철광석이니까 여기에 뭐가 있을까? 규산용 광물이 포함되어 있겠죠. X. 뭐일지 모르니까. 산소 몇 개짜리일지 모르는데 최종적으로 CaSiO4라고 하는 슬래그라는 형태로 그 돌 성분을 제거합니다. 그 애국가 나오는 장면 뭐 요즘은 볼 일이 없죠. 전부 다 IPTV 보고 있으니까. 밤 12시 넘어서 정규방송 끝나고 애국가 나오는 걸 보고 있을 리가 없잖아. 근데 애국가 나오는 장면을 보고 있다 보면 그 포스코에서 철 뽑는 장면이 있거든요. 용광로에 철 뽑는 장면. 거기 보면 그 빨간 쇳물 위에 둥둥둥 떠다니는 거품 비슷한 찌꺼기가 있는데 그게 재예요. 그러니까 석회석을 넣어서 석회석으로 산화칼슘 만들고 그 산화칼슘이 그 철광석의 나머지 돌 부분을 흡수해서 찌꺼기로 뜹니다. 밀도가 작아서. 그리고 밑에 있는 순수한 용융된 철을 가지고 빼내서 그 두루마리 철을 만드는 거죠. 빙빙빙 감아놓은 철을. 이거를 만드는 걸 제철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제철된 철판이나 철 덩어리를 받아다가 다른 다양한 철판이나 강철로 가공하는 거를 제강이라 그러고. 뭐 우리나라의 가장 핵심 산업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포스코에서 만든 철판으로 예를 들어 부산 같은 경우 고려제강이라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아마 어디 있는 걸로 아는데 고려제강에서 포스코에서 만든 철판을 사와서 특수강을 만드는 거지. 뭐 차를 만들 때 쓰는 판을 만들기도 하고 뭐 배를 만드는 판때기로 가공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철로 만드는 다른 또 재료들이 많잖아요. 하다못해 이런 우리 책상 만들 때 쓰는 철판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철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철기시대입니다. 지금 딱 생각해봐. 현 시점에 철이 없어지면 일단 건물이 없어져요. 높은 건물들이.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신이 내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콘크리트의 열 팽창률과 강철의 열 팽창률이 일치한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형 건물을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쌓아 올릴 수 있었던 거야. 안 그러면 열 팽창률이 달라서 못 버티겠죠. 응? 자동차, 집, 하다못해 냄비 등등 기반이 철이에요. 물론 요즘은 철이 무겁고 녹슬는 그런 여러 가지 단점들 때문에 철을 대체하는 재료로서 다른 원소들을 쓰고 있는 거지만 지금도 철 없으면은 못 만드는 게 여러 수십 주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도 철기라고 생각해요. 자, 이런 모든 반응들은 결국 쭉 훑어보니까 결국 산소가 들락날락하고 산소가 반응의 핵심 주인공으로 늘 존재하고 있죠. 이런 산소와 관련된 반응 혹은 산소가 아니더라도 전자와 관련된 이러한 반응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산화환원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산화환원 반응에 대한 공부를 잠깐 쉬었다가 9시 20분부터 시작할게요. 자, 기본적으로요. 산화환원에 있어서 산소와 결합하는 과정이 산화가 되고 산소와 분리되는 과정이 환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개념을 기준으로 보자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요런 어떤 반응을 두고 볼 때 봐봐. 이 CO, 즉 산화구리가 구리로 되죠. 이 과정은 산소와 분리된 과정이잖아. 그지? 그런데 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된 과정은 플러스 산소가 된 과정이죠. 이렇게 뚜렷하게 보일 때는 산소와 결합한 게 산화, 산소와 분리된 게 환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되게 심플한 경우죠. 그리고 요 반응을 봐서 알겠지만 어떻다? 산화 환원은 항상 어떻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지.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자면 은근히 이거 아이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데요. 자, 봐봐. 자, 얘는 산화 반응이다, 환원 반응이다, 산화 환원 반응이다. 요거 잘 봐봐. 탄소 입장에서 보면 산소를 얻은 산화 반응이 맞죠? 근데 산소 입장에서는 산소와 분리된 겁니다. 요거 이해 못하는 사람들 꽤 있던데 요거 이해돼요? 요거 이해돼? 왜 산소를 이런 건지 설명해봐. 자, 봐봐.
산소 원자가 있죠. 맞지? 산소 분자가 있죠. 탄소 분자에 이 입장에선 이산소를 잃은 거고 얘 입장에선 이산소를 잃은 거잖아. 분자 모형적으로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돼? 그래서 요렇게 이해가 안 될 경우 구조를 분자 모형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조금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뚜렷하지 않잖아. 그래서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볼게요. 전자라는 것을 중심으로 한 산화환원입니다. 전자를 중심으로 하는 산화환원의 환원은 각각이 어떻게 되냐면, 산화라는 개념은 전자를 잃은 거, 환원은 전자를 얻은 것이 되잖아. 그러면은 이 전자를 얻은 거와 잃은 거에 대해서 이온의 개념에서 접근을 하면, 이온의 개념에서 접근을 하면 금속 원소가 양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뺏기는 것도 산화고요. 맞지? 음이온이 원소와 전자로 분리되는 것도 산화죠. 어쨌거나 전자와 분리된 거잖아. 그렇다는 말은 이쪽은 양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원소가 되는 거나 비금속 원소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는 것도 환원으로 취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지? 그래서 요 기준으로 보게 되면 원소의 알짜 반응식을 좀 써봐야 돼요. 알짜 반응식을 써봐야 돼. 이 대신에 이렇게 전자를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반응식을 잡아버리면 굳이 반응식에 산소가 없더라도 뭐가 된다? 산화환원의 개념이 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요거 있죠. 금속 나트륨이 있는 곳에 할로젠 기체인 염소 기체를 부으면 불꽃 튀는 반응 끝에 염화 나트륨 고체가 생성이 되잖아. 이온결합 화합물인. 실제 이 반응은 어떤 알짜 이온 반응을 가지게 되느냐? 나트륨이 전자를 하나를 버리고 양이온이 되죠. 실제로는 이 반응은 이 전체가 몇 배? 2배가 일어나겠지. 맞죠?
그리고 염소 기체는 두 개의 전자를 받아서 ECl- 염화이온 두 개가 되잖아. 그죠? 이 상태에서 결국 우리는 이 나트륨 이온과 염화이온의 정전기적 결합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반응은 봐봐. 나트륨이 나트륨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된, 즉 나트륨은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뭐 된 거다? 산화된 거죠. 맞지? 이 과정은 전자를 얻었잖아. 그럼 얘는 환원이죠. 즉 여기서 여기로가 환원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산소가 없지만 뭐가 된다?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죠. 아시겠어요? 자, 특히 이 전자를 중심으로 한 산화환원의 반응식에서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꽤나 중요하게 한번 언급이 될 텐데, 어떤 부분이 언급이 되냐면 이온화 경향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그때 우리가 유기화학 했던 부분하고 거의 똑같은데, 통과에서 나오면 나한테 신고하세요. 통과 범위에서 원래 이온화 경향을 따져서 이게 반응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까지 따져야 되면 통과 범위를 벗어납니다. 근데 간혹 요 뒤에 보면 우리 아까 철의 부식이 나왔잖아요. 그 철의 부식 방지 방법이나 그런 거 과정에서 이 내용을 설명해 주는 선생님은 꽤나 많아요. 하지만 문제로 출제 내진 않습니다. 근데 학교 프린트나 그런 데서 이 개념에 대한 문제, 응용 문제가 출토가 되거든 나한테 신고하셔야 됩니다. 시험 기간에 더 이 부분을 짚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단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금속의 산화 반응은 금속으로서의 성질이에요. 원래 금속이란 전자를 왜? 다쳤냐? 자, 혹시나 금속으로서의 반응성은 원래 전자를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설명할게요. 반응성이 큰 금속일수록 어떤 상태로 있고 싶어 한다? 이온으로 있고 싶어 한다는 거지. 그 말은 자기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과 연결돼 있을 경우 반응성이 작은 녀석은 큰 금속이 모두 산화될 때까지 자기는 한 발짝도 못 움직입니다. 반응하지 못해요. 어디 아직 앞쪽에 계신 형님도 산화 못했는데 지가 먼저 산화되려고 그래가 되는 거야. 그걸 따져서 이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이냐 안 일어나는 반응이냐의 판단까지 하라 그러면 원래는 화원 레벨이 돼버려야 돼요. 이제 통과해서 다루면 원래는 안 되는 범위인데 솔직하게 말해서 통과 산화환원이랑 화원 산화환원이랑 99보 100보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화원 문제를 그냥 들고 오는 양심 없는 학교 선생님들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그래서 가르쳐 드릴게요. 자주 나오는 원소들만 짚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겁니다. 칼카나마 알아철 니주납. 칼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자, 요거 모르죠? 오, 그렇죠. 아연. Fe가 철, 니켈, 주석, 납. 그 다음 줄. 수, 구, 수, 은, 백, 금입니다. 자, 요 두 번째 줄 모르는 금속들. 뭐? 시우, 구리, 수은, 아르젠티늄, 은, 백금, 금, 플래티늄, 백금. 자, 아까 이야기했잖아. 금이 반응 제일 안 한다고. 실제 반응성 서열에서 제일 뒤쪽에 있습니다. 자, 쌤, 여기 왜 금속도 아닌 수소가 존재하죠?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말해서 수소 앞쪽에 있는 녀석들은 물이랑 만나면 녹습니다. 물론 녹이 되게 빨리 쓰냐 천천히 쓰냐의 차이예요. 근데 수소 뒤쪽에 있는 애들은 물이나 산성용액과 반응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쌤, 금 녹일 수 있는 왕수는요? 실제 여러분들 그 금 액세서리들 청소하는 거 있잖아. 클리닝이라고 금은방감을 해주잖아요. 막 떼끼고 떼끼고 막 녹슨 거 비슷하게 금 색깔이 좀 사라진 금반지 같은 거, 금가락지 같은 거 금방 가면 깨끗하게 싹 깨끗하게 청소해 주잖아. 그거 사실 많이 하면 안 돼요. 뭐 한 거냐면 금 녹인 겁니다. 왕수라고 해가지고요. 황산하고 질산, 생각만 해도 진한 강력한 산성 용액들이잖아. 얘네들을 섞은 용액이 있어요. 왕수라고. 여기에는 담궈두면 금도 녹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살짝 담궜다 꺼낸 뒤에 그거 증류수로 세척해낸 거야. 그럼 뭐 어떻게 된 거다? 간단하게 말해서 금 한 겹 녹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껍데기에 있는 나머지 때나 이런 것들도 같이 녹아버렸겠죠. 그래서 금 색깔이 돌아오는 거예요. 걔네들은 수소이온 때문에 녹는 게 아니고 황산이온이나 질산이온의 반응성 때문에 녹는 거예요. 수소랑 관계없이 녹는 거고 일반적인 산성용액이랑 반응을 안 하는 애들인 거지. 구리, 수은, 은, 백금, 금은. 즉 물이나 산성과 반응을 안 하는 녀석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앞쪽에 있을수록 반응성이 크고 즉 이온으로 존재하려고 합니다. 뒤쪽에 있는 녀석들은 반응성이 작기 때문에 이온이 아닌 금속 상태로 남게 돼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산화환원 반응 실험이요. 이거예요. 염화구리 수용액입니다. 염화구리나 황산구리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과학책에서 자주 나오죠. 염화구리 혹은 황산구리. 그 정말 쳐다만 봐도 기분 좋은 파랗고 투명한 그 용액. 파랗고 맑은 용액이 있어요. 염화구리 혹은 황산구리라는. 그 용액에 아연 금속판을 담그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반응이 일어납니다. 염화 아연이 만들어지고 구리가 석출이 돼요. 즉 뭐냐? 이 구리는 어떻게 석출되냐면
자, 이 파란 염화구리판에 은백색의 아연판을 이렇게 딱 넣잖아. 그러면 이 아연판에 검붉은 색으로 사실은 거의 거무튀튀하게 이렇게 고드름이 생겨요. 검은 고드름이 붙어요. 그리고 얘가 생기면서 어떤 특징이 생기냐, 이 푸른색이 옅어집니다.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 과정에서 뭐가 일어난 거냐, 실제로는 구리 이온과 아연이 만난 거잖아. 맞죠? 이 염화구리 수용액에는 구리 이온이 있고 방금 아연 금속판이 들어온 거잖아. 그지? 여기서 염화 이온은 구경꾼이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근데 여기 봐봐. 아연하고 구리하고 누가 반응성이 더 크다? 아연이 훨씬 앞에 있잖아요. 맞죠? 즉 아연이 나도 아직 이온이 안 됐는데 감히 구리 네가 벌써 이온이 돼가 되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 자기가 들고 있던 전자 두 개를 쿨하게 싹 빼서 구리 입 벌리게 하고 쑤셔 넣어도 된다는 거죠. 얘따 구리야, 네가 처먹어라. 그래서 빡 구리한테 처먹이고 아연이 이가 양이온이 되고 구리가 석출돼 버린 거야. 자, 요렇게 될 때 결국 아연은 뭐가 된 거다? 산화가 됐죠. 이온이 됐으니까. 맞지? 구리는 환원이 된 거죠. 금속으로 돌아왔으니까. 알겠어요? 실제로 봐봐. 실제로는 아연은 아연 이값 이온과 두 개의 전자로 분리가 된 거고, 구리 이온은 두 개의 전자를 받아서 구리로 속출이 된 게 이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봐봐. 아연은 산화, 구리는 환원된 게 맞죠. 근데 여기서 그거를 반대로 실험식을 만들어 놓으면 반응한다, 안 한다? 예를 들어서 염화 아연 수용액에 구리판을 꽂아 놓으면 반응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는 거지. 왜? 구리의 반응성은 아연보다 약하잖아. 구리의 반응성은 아연보다 약하잖아요. 그러면 아연이 이온으로 있는데 구리가 자기가 이온이 되고 싶어서 아연 형님 잠깐 좀 비켜주시지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화학은 하극상 이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센 놈이 센 거예요. 가차 없이. 봐주고 그런 거 없이. 그냥 한 방울 끝. 알겠죠? 그래서 이 반응은 일어나는데 요 역반응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요게 산화환원의 전자를 중심으로 하는 개념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일단 필기. 조금만 설명 더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계속 가겠습니다. 바로 뭐냐면 산화수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지금 이제 산화수 설명을 하고 산화수 설명을 한 뒤에 뭐 할 거냐면 책에 나오는 화학식들을 산화수 개념으로 다 풀어서 한번 적어 볼게요. 산화수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산화환원 단원을 공부할 때는 계속 연습하면 되게 빨리 풀리고 정확하게 보입니다. 연습해 줄 필요가 있고, 이걸 연습하면 또 좋은 점, 단적으로 말할게요.
어차피 여러분들 수능 치면 화원 찍어야 돼. 화원은 하나 기본으로 깔고 쳐야 될걸? 그런 입장에서 킬러 문제가 어디서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소위 만점 예방 문제 아니면 1등급 판별 문제. 화학원 1등급 판별 문제는 산화환원이나 산과 염기에 양론을 섞어서 만드는 문제입니다. 요즘은 산화환원에서 좀 더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느끼기엔.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원래 되게 산화수 규정이 복잡하죠. 공부해봐서 알지. 자, 선생님의 야매 산화수 규정을 알려드릴게요. 자, 간단히 말해서 산화수란 얼마나 산화됐느냐의 뜻인데요. 산화수란 얼마나 산화되었느냐의 뜻이잖아. 그럼 어떻게 잡으면 되느냐? 전자를 잃으면 플러스 1, 얻으면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전자를 잃어버리면 산화라 그러겠잖아. 그러면 잃어버린 개수만큼 플러스, 얻으면 얻은 개수만큼 마이너스로 간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자, 첫 번째. 호돈수 물질일 때 무조건 0입니다. 자, 호돈수 물질이란 금속들 같은 금속 결정이죠. 순수 금속인 상태 0이고요. H2O2, N2 같은 단원소 이원자 분자들 전부 다 0. 물론 3원자 분자인 오존도 0. 됐죠? 그 다음에 화합물이 됐을 때, 즉 화학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화합물들 있죠. 산화수의 합계가 0이 됩니다. 그 다 합해서 0이 되는 거예요. 됐지? 그 다음에 이온. 제일 쉽습니다. 이온. 간단히 말해서 이온가스가 산화수예요. 그렇다는 말은 자, 다원자 이온 있죠. 뭐가 있는데? 다원자 이온. 얘 하나씩 만들어 보자. CO2가 이온이냐? 싸우자. 방금 CO2를 물에 녹이면 뭐가 되는데? 이산화탄소를 물에 녹이면 뭐가 되죠? 사이다, 콜라, 환타 이런 걸 뭐라 그래? 탄산수라 그러지. 즉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탄산이 돼요. 그 탄산의 음이온이 탄산이온이 되죠. 탄산이온 화학식은 CO3E-잖아. 다원자 이온도 동일합니다. 이온가스가 산화수라고 보면 돼요. 무슨 소리냐? CO3E-잖아. 그지? 그 말은 여기에 있는 CO3 전체의 산화수 합계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는 소리야. C 하나에 O 3개의 산화수 합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돼요. 그러면 CO2는 화합물이잖아. 그러면 CO2일 때는 C와 O 두 개의 산화수 합이 0이 되면 되는 거예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준비죠. 자, 공유 결합에서 음성도가 크면 마이너스, 작으면 플러스입니다. 즉 공유 전자쌍의 약간의 쏠림도 뺏은 거랑 뺏긴 거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어렵잖아. 그지? 여러분들이 전기음성도를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자, 지금부터 설 알려드릴게요. 쉽습니다. 일단 F가 공유결합으로 존재할 때입니다. 단 이 호돈수 물질일 때 빼고, F2일 때 빼고 F 화학식에 무조건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여기서 헷갈리기 시작해요. 산소 웬만하면 마이너스 2인데 대신에 산소는 전제 조건이 붙어요. OF2일 때는 플러스 2가 돼야 됩니다. 왜? 얘가 먼저 우선 서열이거든. 왜? 그러니까 봐봐. OF2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두 개니까 합쳐서 0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산소는 어쩔 수 없이 플러스 1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그 화합물의 이름에 과산화라는 말이 들어가잖아. 이럴 때는 플러스 1 취급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분자 그림 그려보면 돼요. 분자 구조식 그려가지고 전자쌍이 어떻게 쏠리는지 화살표 그려보시면 됩니다. 좀 이따 기회 되면 좀 이따 그려줄게요. 자주 나오는 거는. 그 다음에 H. H는 플러스 1인데 예외가 있어요. 이것도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알칼리 금속하고 수소가 1대1로 결합하는 경우 있어요. 물론 통과해서 절대로 안 나옵니다. 2레벨까지는. 알칼리 수소라 그래서 이런 거 LiH 요렇게 돼버리면 얘가 플러스 1가일 거 아니야. 수소가 더 리튬이 더 전자를 버리고 싶어 할 테니까. 그럼 이 경우 수소는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 1이 돼요. 나머지는 웬만하면 플러스 1이 됩니다. 요 규정만 가지고 끼워 맞추면 대충 다 돼. 그렇게 해서 산화수, 환원수를 적었잖아. 이렇게 해서 각 물질의 산화수를 쭉 적었잖아요. 원소별로. 그렇게 해놓고 식이 숫자가 바뀔 때 숫자가 커지면, 즉 산화수가 증가하면 산화, 산화수가 감소하면 환원이 됩니다.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은 화학식 우리 앞에서 배운 거 이해 안 된다고 했던 거부터 하나씩 다 뒤집어 볼게요. 자, 맨 앞에서 우리 아까 광합성이 애매하다 그랬잖아. 그죠? 광합성이 애매하다 그랬지? 그럼 광합성식부터 적어볼까요? 봅시다. 자, 원소 단위로 보시면 돼요. 여기 O2가 마이너스 2가 두 개잖아. 맞죠? 그럼 여기에 탄소는 그치, 플러스 4인 상태죠. 자, 여기 H2O. 자, O가 마이너스 2죠.
그러면 H2는 플러스 1이 2개인 상태지. 그러면 얘도 0이 되죠. 얘도 0이 되지. 근데 봐봐. 하나를 따로 더 들고 와야겠다. 분필통이 여기 있네. 자, 봐보세요. 중요한 거. 여기에 O6는 마이너스 2가 6개죠. 맞지? 여기에 O6는 마이너스 2가 6개고 여기에 H2는 플러스 1이 12개죠. 맞지? 그러면 여기서 이미 0이네? 그러면 여기 탄소는 0 곱하기 6인 거예요. 그지? 그리고 자, 여기 산소는 0인 거예요. 그 말은 난 어떻게 보느냐? 일단 보세요. 마이너스 4가 6개나 변했죠. 실제로. 탄소가 플러스 4짜리가 0이 되는 개수가 총 6개잖아. 맞지? 여기도 봐봐. 앞에 6 적혀 있으니까 원래 탄소 6개였잖아. 즉 탄소는 뭐가 되었다? 환원이 된 거죠. 산화수 규칙이랑 같은 거예요? 네, 그거예요. 이거 산화수 규칙이잖아. 네, 산화수 규칙에서 개수 신경 쓰지 않지요? 아니 근데 총 나중에 산화수 규칙에서 산화수를 기반으로 개수까지 맞춰야 양론하고 연결이 돼. 그것까지 보는 거예요 지금 그냥. 그냥 개수 빼고 그치? 그러니까 개수 빼라는 건 뭐냐면 얘는 마이너스 4인 거야. 근데 봐봐. 선생님이 생각할 때 얘네들은 그냥 여기 그대로 있어요. 나는 이 물이 여기로 간다라고 생각하거든. 그럼 이산화탄소에 있던 이 산소는 여기로 간 거야. 근데 얘네들은 다행히 얘가 그냥 찢어졌기 때문에 개수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개수가 안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수를 맞춰주는 거야. 실제로는 6개가 마이너스 4가 된 게 6개인 거고요. 여기는 원래 따지고 보면 뭐야? 플러스 2가 된 게 2배수가 6배수만큼 더 반응한 거지. 따지고 보면 얘는, 그러니까 산화환원만 따지면 얘는 마이너스 4고 얘는 플러스 2잖아. 근데 총 개수가 얘는 12개인 거야, 실제로. 원자 개수가. 그럼 봐봐. 여기서 환원된 총수랑 여기서 산화된 총수가, 얘 산화잖아. 총수가 어떻다? 같죠? 그래서 산화환원은 동시에 되는 거고 어디로 전자가 샌 게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그 산화수 법칙, 아까 네가 화원에서 말하는 산화수 법칙에서 양론하고 걸치는 부분이 이거 가지고 개수 맞추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이 산화환원의 그 값이 같아야 되는 걸로 개수 맞추는 게 준킬러나 킬러에서 나온다고. 항상. 그러면 얘는 사실은 변화가 없는 거죠. 즉 여기서는 탄소는 여기서 열로는 환원된 거고 산소는 여기서 열로 산화된 거죠. 알겠어요? 원소별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봐봐. 얘 같은 경우 얘 하나가 쪼개져서 두 가지의 개념이 나왔으니까 뭐가 산화됐다 뭐가 환원됐다라고 이야기는 하기 힘들죠. 알겠어요? 자, 그 다음 나오는 반응. 자, 저기 산화철 3랑 일산화탄소, 철과 이산화탄소. 산화철 3. 자, 요 반응이죠. 개수까지 그냥 맞췄습니다.
개수 안 맞추고 개수 맞춰볼까 한번? 그것도 가능한데. 자, 봐봐. 여기 O3 마이너스 2가 3개죠. 그 말은 FE2는 플러스 3이 2개였지. 근데 봐봐. 여기 지금 철은 얼마예요? 순수하게 철로 존재하잖아. 얘 산화수 얼마? 그쵸. 얘 0이죠. 맞지? 그리고 봐봐. 여기 산소는 마이너스 2잖아. 그럼 여기 있는 탄소는 얼마예요? 여기서 탄소는 플러스 2가 돼야 되죠. 그래야지 합이 0이잖아. 자, 여기 탄소는, 자, 여기 산소가 마이너스 2가 2개죠. 그럼 여기 탄소는 얼마? 플러스 4. 그럼 봐봐. 철은 여기로 갈 때 마이너스 플러스 3에서 0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3만큼 변한 거죠. 얘는 여기로 갈 때 플러스 2가 플러스 4가 됐네. 그러면 플러스 2만큼 변한 거죠. 맞지? 나머지 원소는 변한 거 있어요? 산소는 변한 거 없잖아. 근데 요거는 은근히 쉬워요. 잘 봐봐. 여기 지금 산소 철이 몇 개 있죠? 2개만큼 반응을 했잖아. 여기서 여기로 올 때. 그래서 여기가 AEFE2가 될 거 아니야. 질량 보존의 법칙상. 그러면 환원된 값이 마이너스 6이라고요. 맞지? 그럼 산화된 값은 얼마가 돼야 돼? 플러스 6이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는 곱하기 3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 앞에 3 적고 여기 3 적으면 된다고. 요렇게 양론까지 맞춰줄 수 있다고. 알겠어요? 산화환원으로. 응? 자, 그러면은 하나 더. 저기 아까 황산구리와 아연의 반응. 봐봐. 자, 요 반응. 사실 뻔하죠. 여기 Cu 플러스 2지. 이온결합이니까. 여기 SO4 합쳐서 마이너스 2. 여기 SO4 합쳐서 마이너스 2. 아연 여기에는 0. 여기는 플러스 2. 여기서 구리는 0. 이거 되게 쉽잖아. 플러스 2. 마이너스 2. 쌤. 여기서 황산은 그냥 구경. 맞죠? 알겠어요? 황산은 그냥 구경하고 있잖아. SO4 변한 거 없잖아요. 맞지? 자, 여기서 한 가지 팁 딱 말해주고 쉬는 시간 들어갈게요. 바로 뭐냐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막 산화환원수, 산원수까지 따지다 보면 웬만한 반응은 다 산화환원으로 보이죠. 그지? 근데 산화환원이 절대로 될 수 없는 반응이 두 가지나 있습니다. 산화환원이 될 수 없는 두 가지 반응. 알아두면 나중에 기분이가 좋아져요. 되게 쉬워지니까. 절대 산화환원이 안 되는 반응 두 가지가 뭐게?
첫 번째, 중화 반응. 중화 반응 산화원원 만들기 힘듭니다. 아니, 안 나옵니다. 하나 더 있어요. 우리 앙금 생성 반응 있죠? 중화 반응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돼서 배울 거니까 중화 반응은 놔두고 앙금 생성 반응을 한번 확인해 볼게. 앙금 생성 반응은 산화 환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만한 앙금 생성 반응이 뭐가 있을까요? 질산은의 염화나트륨? 맞지? 앙금 생성이죠. 무슨 색앙금? 이건 중등에 나오니까 난 물어볼 수 있죠. 질산은의 염화나트륨. 실제로 이 반응식 그대로 나오죠. 무슨 색? 그렇지, 흰색. 자, 봐봐. AgNO3 플러스 NaCl AgCl 플러스 NaNO3 그지? 잘 봐. 자, Ag 플러스 1 NO3 마이너스 1 Na 플러스 1 Cl 마이너스 1 맞죠? Ag 플러스 1 Cl 마이너스 1 Na 플러스 1 NO3 마이너스 1 산화수 변화 있냐? 없죠. 그래서 앙금 생성은 산화환원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반대로 이것도 알아두면 좋지. 자, 여기다 적을게. 무조건 산화 반응 혹은 환원 반응으로 알아볼 수 있는 팁. 반응물이나 생성물에 원소가 존재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원소란 호돈소 물질 얘를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원소란 저기 적어놓은 호돈소 물질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 호돈소 물질은 산화수가 얼마야? 0이죠. 한마디로 뭔가 산화수가 있던 상태에서 0이 된 거야. 아니면 0이던 녀석이 뭔가 산화수가 있는 물질로 화학 반응을 한 거야. 변했네? 맞지? 그럼 혼자만 변할까? 한 놈도 변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저절로 산화환원이 되죠. 맞지? 대신에 얘네들 중화반응이나 앙금생성은 대표적으로 산화환원이 되지 못하는 반응이다. 됐죠? 17분 잠깐만 쉬었다가 25분에 와가지고 요 뒤에 나머지 설명들 조금 더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주변의 산화환원 반응, 저기서는 결국 물의 산화, 이산화탄소의 환원으로 표시되고 있죠. 아까 여기랑 조금 다르지.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여기 산소 12개가 여기로 간 게 아니라 여기 산소도 여기로 갔다라고 생각하면 얘는 확실히 뭐가 되는 거야? 산화가 되는 거죠. 여기인가 쉽게 말하면 여기 탄소가 환원되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얘를 산화했다고 보는 게 통합과학에서 그냥 보는 시각인 거예요. 왜? 얘는 산화됐으면 얘는 환원돼야지 라는 생각인 거지. 그렇게 하려면 여기 산소가 환원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 여기 산소 6개랑 여기 산소 6개 합쳐서 원자 단위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 역반응이 우리가 이제 호흡이죠.
맞지? 그 다음에 연소 반응. 연료가 산화되고 산소는 환원이 되는 거죠, 무조건. 자, 철의 재련. 아까 화학식 다 적어줬습니다. 실제로 용광로에 이제 철광석, 코크스, 그 다음에 석회석을 넣어서 코크스의 그러니까 불완전 연소로 인해서 만들어진 일산화탄소를 활용해서 철의 산화철에서 있는 산소를 제거하는 환원을 통해서 순수한 철을 뽑아내는 게 철의 재련이라는 거죠. 그지? 자, 여기는 아까 이야기를 했던 거니까 넘어가서 철의 부식을 한번 봅시다. 이 부분을 좀 설명해주고 문제 풀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면 적당할 것 같아요. 자, 철의 부식과 부식 방지. 자, 요거 되게 단순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자, 철의 부식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녹쓰는 겁니다. 결국 더 쉽게 우리가 방금 배운 걸 하면은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게 철의 부식이죠. 그럼 이거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 결국은 두 가지를 막아야 돼요. 막아야 되는 두 가지가 뭐냐? 뭐일 것 같아요? 녹슬지 않게 하려면. 공기, 특히 뭐 산소를 차단할 수 있는가? 또 하나 더. 그렇죠. 왜 물을 차단해야 되느냐? 사실은 이거예요. 전자의 이동입니다. 산화환원이라는 거는 결국 전자가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 공기 중에서 산소와 철 사이의 전자 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기가 있는 데서 물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산소와 철 사이의 전자 이동이 가능해지는 거지. 특히 만약에 물이 무슨 액체 상태라면 전해질이라면 전자가 잘 움직일 수 있죠. 맞지? 그렇게 해서 녹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산소와의 접촉을 차단하거나 물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부식을 방지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방법. 페인트 칠과 기름칠 있죠. 자전거 탈 줄 아는 사람, 자전거 타는 아이들이 요즘에 많이 늘었잖아. 그지? 요즘 애들 은근히 자전거 많이 타잖아요. 자전거 타는 애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니도 혹시 했을지 모르겠는데 WD-40을 썼다가 좆됩니다. 주옥됩니다. 유튜브 올려야 되는데 삐 WD-40은 쓰는 거 아닙니다. 자전거에 그 녹 제거제라고 막 자전거 체인에 떼끼고 녹 끼는 것 같다고 막 슉 뿌리잖아. 흔히들 편히 사오는 그 WD-40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쓰면 어떻게 되느냐? 당장 녹이 깨끗하게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 근데 체인에 발라놓은 기름까지도 녹여서 없애버려요. 그럼 그 다음 과정은 물이 아주 좋아하는 체인이 되겠죠. 맞지? 그래 아침 저녁으로 이슬을 맞고 물이 고이면 진짜 녹이 슬어버린 거지. 그래서 WD-40으로 청소를 해줬다면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자전거 체인도 자전거 체인인데 혹은 이제 여러분들 여자애들도 어릴 때 보면 인라인 스케이트도 타고 그랬잖아. 인라인 스케이트 안에 베어링도 똑같아요. WD-40 함부로 뿌렸다가는 녹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는 충분한 만큼의 기름을 다시 도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페인트 칠. 그 가끔씩 여러분들 다니다 보면 어디 끌고 먹힌 것 같은 자동차 있죠. 자동차인데 기스 난 것들 있잖아. 근데 그런 것들 보면 차 아끼는 사람들은 막 기스 나면 바로 그거 어떻게든 컴파운드질로 상처를 없애려고 하거나 다시 페인트 마트에 가는 페인트 펜이라도 그 부분을 덧칠을 하잖아요. 그 덧칠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좀 낡은 철로 된 그 물건들 보면 철이 이렇게 부풀어 오른 거 있지. 철 페인트 부분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 기스 난 곳 안으로 수분이 침투했다가는 겉에는 페인트 때문에 모르는데 속에서 녹슬어갖고 부풀어 오릅니다. 철이. 그러면 그 이미 끝장난 철이에요. 그건. 그래서 페인트 칠이나 기름칠을 해서 물을 차단합니다. 이렇게 하면 녹슬지 않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자이동과 관련해서 보호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도금, 철판 위에 다른 금속을 입혀서 보호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철과 함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본 적 있어요? 양철하고 함석? 응? 들어봤어? 양철. 언제 들어봤는데? 그렇지. 뭐지 그? 오즈의 마법사에 보면 그쵸? 기름칠 안 해주면 녹슨다고 해서 열심히 기름칠 하잖아. 걔는 양철이라서 그래. 사실 여러분들 양철이 어디 있냐면요, 그 식당용 파인애플 캔, 식당용 통조림 있죠. 파인애플이나 참치 혹은 후르츠 칵테일 이런 거 보면 저기죠, 팥빙수 장사하는 사람들 쓰는 이만한 큰 깡통 있잖아. 그 깡통, 요즘은 물론 그거에 이제 양철만인 그냥 코팅을 합니다. 고분자 코팅을 해버리는데 플라스틱 계열에. 옛날 캔들은 양철을 써요. 양철은 어떻게 만든 거냐? 칼카나마 아라철 니주납이잖아. 봐봐. 철 니주납 요렇게 가죠. 양철은 철판 표면에 주석을 입힌 게 양철이에요. 주석을 입히면 어떻게 되느냐? 봐봐. 철보다 주석의 반응성이 낮죠. 그러니까 그 통조림 캔, 특히 산성이 들어가야 되는 우리 그 황도, 백도, 파인애플, 후르츠 칵테일 이런 거 다 신맛 나잖아. 국물 자체도. 그러면 여기에 금속으로 넣는 캔에다가 그런 거를 보관하는 것 자체는 상당한 위험성이 있죠. 부식되기가 더 좋은 상황이잖아. 그런데 봐봐. 철보다 주석의 반응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주석 정도 되면 웬만하면은 그런 정도의 음식물에 의해서 부식이 좀 안 됩니다. 부식이 잘 안 돼요. 철보다도 훨씬 부식이 안 돼. 그래서 주석 도금을 합니다. 그러면은 훨씬 더 천천히 긴 시간 동안 보관이 가능하겠죠. 맞지? 그리고 색깔이 되게 은색 반짝반짝하단 말이에요. 양철이. 오즈의 마법사의 그 나무 그 심장 그 걔가 용기가 없었나? 아니지. 사람이 되고 싶었나? 어쨌거나 계속 기름칠하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양철의 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기스가 나잖아. 예를 들어서 기스가 나서 안에 철이 바로 노출이 되잖아.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주석에 의해서 철이 녹쓰는 게 가속이 됩니다. 그래서 안쪽에 철이 녹슬어 버려요. 그래서 양철은 안정화는 좋은데 상처가 나면 부식의 가속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양철은 거칠게 쓸 수 있는 곳에는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맞지? 거칠게 사용해야 되는 철판에는 양철을 쓰면 안 되죠. 왜? 기스가 나는 순간 녹이 훨씬 빨리 슬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조림에서 어느 쪽? 안쪽 표면에 양철 코팅을 하는. 음식을 보관하는 거기만. 그래서 그런 큰 깡통 안쪽에 보면 되게 은색으로 반짝거려요. 그에 비해서 함석은 반대편을 씁니다. 칼카나마 알아철이잖아. 보통 뭐를 많이 도포하냐면 아연 도금을 많이 해요. 함석은 철판 위에 아연으로 도금합니다. 아연이나 알루미늄 덩어리를 붙여놓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니면 마그네슘이나. 근데 보통 우리가 함석이라 그러면 아연 도금을 말해요. 이러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일단 단점은 솔직히 말해 철보다 아연이 반응성이 더 크잖아. 맞죠? 그 말은 생철보다 아연이 빨리 녹슬어요. 그럼 왜 붙여놓느냐? 그게 궁금하지? 아연이 다 녹슬기 전에 철은 절대로 녹이 못 슬어.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이 경우는 상처가 나도 상관없습니다. 아연이 한 조각이라도 남잖아? 조금이라도 남아있잖아? 한쪽 기퉁에. 걔가 다 산화되기 전까지 철은 녹 못 슬어요. 아무리 기스가 나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함석으로 뭐 하냐면 여러분들 학교 관리해 주시는 주사님 계시죠? 보통 9급이나 10급 계약직으로 학교 행정실에 앉아 계시지 않고 학교 뒤 어디 창고 부근에 보통 계시면서 책상이나 의자 같은 거 고장나면 고쳐주고 문짝 고장났다 그러 부르면 고쳐주고 하시는 그분, 화장실 수도꼭지 고장나면 올라와서 수리해 주시고 가시는 그분 학교 청소할 때 쓰는 쓰레받기 본 적 있어요? 쇠로 된 쓰레받기. 쇠판을 철판 이렇게 접어서 만들어진 것 같은 쓰레받기 이렇게 바닥 지직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쓸어 담으시잖아. 그거 아무리 끓여도 녹 안 슬죠. 이거거든. 아연 조각이 조금이라도 코팅된 게 남아있으면 어디에 남아있던지 간에 철이 녹이 못 슬어요. 왜? 누가 먼저 녹슬어야 된다? 코팅해 놓은 아연이 먼저 녹슬어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아연이 다 떨어져 간다. 새로 아연판 도금 다시 새로 발라버리면 돼.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요 보호를 음극화 보호라 그럽니다. 어디에 쓰고 있냐면 그래서 이 음극화 보호는 주유소 기름통 있죠. 주유소 기름통 주유소 밑에 땅속에 묻어 놓거든요. 근데 그 쇠로 만들어져 있단 말이야. 기름 탱크가. 걔는 녹 어떻게 안 슬게 버틸까요? 요 철제 기름통에 여기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터널 안에 뭐가 들어있다 여기에 마그네슘이나 아연 봉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요 철 기름통이랑
아연봉이 전선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여기는 이제 여기 뚜껑 열어서 늘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뭐 하면 돼? 이 아연봉 크기가 너무 작아졌다. 그럼 뭐 하면 돼? 그치, 갈아놓거나 위에 다시 꽉 붙여주면 돼. 아연봉을 연결해서. 그러면 이 아연봉이 부식되면 이게 완전히 다 없어져야 그 다음 순서로 철이 부식될 수 있으니까. 얘네들은 또 어디에 있냐면 배 있죠, 배. 우리 군함 같은 거 아니면 바다를 떠다니는 배. 작은 낚싯배는 FRP로 만들어요. 플라스틱으로 만든단 말이야. 낚싯배들 같은 거, 보트 같은 거, 모터보트 이런 거는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로도 만들어요. 근데 대형 선박은 철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초대형 군함이나 이런 큰 배들은 철로 만든다고. 이런 것들을 철로 만들어서 배를 만들잖아. 요 바닥에 보면 요렇게 네모 반듯하게 딱딱 붙어 있습니다. 양쪽에 똑같이. 이거를 새로 붙여놓고 그 위에 페인트 칠을 해놔서 볼록볼록한 게 보여요. 그러면 배가 긴 항해를 거치고 와서 한 번씩 점검한다고 배를 물 위로 올리잖아. 그럼 뭐 본다? 이 덩어리들 크기가 얼마나 줄었는지를 보는 거야. 보고 너무 많이 줄었으면 어떻게 하면 돼? 붙어 있는 거 떼내고 새로 용접해서 새로 마그네슘이나 아연 덩어리 탁탁 붙여놓고 새로 페인트 칠해놓으면 돼. 이러면 배에 페인트가 기스가 나더라도 바닷물을 항해하는 배일지라도 기스가 나더라도 여기에 아연판들이 붙어 있는 이상 배가 녹슬 수 있다 없다? 녹이 안 쓰는 거죠. 왜? 누가 먼저 녹슬어야 된다? 아연이 먼저 녹슬어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보호를 받는 게 철판이 되는 거지. 얘는 기스가 나더라도 누구부터 녹슨다? 아연. 대신에 함석은 기스가 나면 누구부터 녹슨다? 철부터 녹슬어 보니까 안 되죠. 요 차이를 이용해서 녹을 방지하는 게 음극화 보호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사실 지금도 사실 그러한데요. 국산차를 가장 많이 팔아먹고 있는 거의 시장 지배율 80%에 가까운 HK 연합사.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자동차를 팔아먹고 있는 HK 자동차 그룹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죠? H사랑 K사가 사실은 한 개 회사예요. 알고 있었냐 혹시? H사랑 K사는 같은 회사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똑같은 판때기로 똑같은 차가 두 대씩 있어요. 이게 밑판때기가 똑같아. 위에 뚜껑만 달라. 엔진도 똑같고 기어도 똑같아. 근데 약간의 세팅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는데 거의 같은 차가 그래서 두 대씩 있어요. 아반떼랑 3, 소나타랑 5, 그랜저랑 8. 이 같은 차입니다. 껍데기만 달라요. 그 다음에 뭐 투싼하고 스포티지, 산타페랑 소렌토 이렇게가 같은 차예요. 오케이? 그 회사의 차를 솔직하게 싼 차들은 그냥 국내에서 사는 게 싸게 치는데 비싼 차들 있죠. 고급 라인. 우리나라에 파는 거 말고 미국에 파는 거 역수입하는 게 더 좋다라는 이야기가 도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철판은 아연 도금이 강제되지 않거든. 아연 도금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미국 차들은 무조건 아연 도금을 하도록 돼 있어요. 철판에. 그 말은 미국 차의 철판에는 뭐가 돼 있다? 페인트 안쪽에 아연 도금이 돼 있고 국산차는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죠. 그지? 근데 아연 도금하면 돈이 들잖아. 그지? 기업의 최대 가치는 이윤 추구입니다.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기업의 가치는 이윤 추구입니다. 오케이. 내가 그 회사 차를 타고 있긴 하나 나도 못 믿어요. 알겠어요? 녹을 방지하는 방법. 자, 그 외의 산화 환원 반응들. 사과의 갈변, 대표적으로 산소랑 결합하는 반응이에요. 우리 일회용 손난로, 그 철가루 들어있는 거 있잖아. 공기 빼서 흔들면 열나는 거. 봉투 뜯어서 흔들면 열나는 거. 그 안에는 철가루랑 촉매를 할 수 있는 초석이 좀 들어있어요. 그래서 흔들어주면 철의 부식을 속성화시킵니다. 그리고 철이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이 발열 반응이에요. 그래서 따뜻해지는 거고, 우리 표백제, 불꽃놀이, 머리카락 염색, 이런 것들이 다 산화환원입니다. 솔직하게 저건 염색이 아니라 탈색이잖아. 한때 저거 우리 선생님 어린 시절 고3들이나 중3들이 엇나갈 때 하던 짓거리가 저겁니다. 과산화수소나 맥주로 머리 빨기. 색깔이 빠집니다. 진짜입니다. 탈색이 돼요. 왜? 하게? 나한테 듣고 했다고 하지마. 색깔이 좀 빠집니다. 맥주가 좀 덜 빠지고요. 과산화수소가 확 빠집니다. 그 아이돌 가수들처럼 그 머리카락 염색을 하잖아. 여러분들 아직 염색은 안 해봤죠? 실제로 탈색하지 않고 염색하면 색깔이 그렇게까지 티가 나지 않습니다. 이거 염색한 머리거든요. 흰머리가 많이 나서 거의 자연갈색 비슷하게 보이죠. 자연갈색인데 좀 밝은 정도로 보이잖아. 이거 염색약 되게 밝은 걸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색깔 정도로밖에 안 나요. 왜? 탈색을 안 했으니까. 탈색을 하고 이걸 했으면은 슬램덩크 강백호 머리 밀기 전 색깔이 나와야 돼요. 빨갛게. 그 정도의 색깔인데 탈색을 안 하고 그냥 색깔을 입히니까 이 정도밖에 안 나와. 그 아이돌들처럼 완전 금발 이런 거는 탈색 엄청나게 하고 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반응 속도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하는데 이런 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뭐 하시느냐? 218쪽하고 221쪽을 한번 가볍게 볼까 했는데 벌써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집에서 풀어오세요. 풀고 매기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를 어디까지인지 뻔히 나오겠죠? 저절로. 네, 225쪽까지 해오시면 되겠습니다.